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엔 악한 이가 있으면 천사가 꼭 있더군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겐 천사만 기억되곤 하죠. 그 미소만, 그 따뜻한 숨결만 되새기고 싶습니다. 동서, 약속 하나만 꼭 들어줘. 동서만 믿을게. 안녕하세요. 부쩍 추워진 날씨를 보며 눈이 내리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게는 독불장군 같은 시어머니와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시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횡포에도 늘 든든하게 힘이 되어준 남편이 있었죠. 남편과 결혼하기 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 뵙고 든 생각은 참 배려가 많으신 분이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고 전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어딘가 아프시기만 하면 굳이 차 타고 1시간 거리 있는 저희 병원까지 오셨어요. 오셔서는 늘 접수 순서는 무시하시고 직원 가족이니까 항상 제일 먼저 진료해달라 요구를 하시기도 하고요. 온갖 영양제 주사를 요구하시면서 직원 가족이니까 서비스로 놔달라는 참 나쁘끄러운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아가 병원 다니는 사람 하나만 알아둬도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 며느리가 병원을 다니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저 역시 병원에서 입장이 참 난처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저희 병원에서 꼭 남편 가게로 가십니다. 가셔서 늘 케이크와 생과일 주스를 동네 분들 드린다고 한가득 챙겨가세요. 물론 계산은 늘 안 하시고 말이죠. 전 저대로 곤란한 상황이고 남편 역시도 매번 오실 때마다 10만 원 정도는 손해를 봐야 하니 결국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에 찾아가서 맛있는 점심을 사드리고 어머님 기분을 살피다가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굳이 멀리 있는 지인의 병원까지 가시지 말고 동네에도 잘 보는 데 많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가게 와도 계산은 좀 합시다. 아들 잘 되라고 팔아주지는 못할 망정. 적자. 어머님은 남편 말에 정색을 하시면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깟 빵값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며 며느리 병원 가서 기 좀 살려주려고 한 게 잘못이냐며 말이죠. 그때 느꼈습니다. 어머님께는 옳은 말을 하더라도 전달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걸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은 제게 신경 쓸 필요 없다면서 아주버님과 형님도 이제는 적당히 무시하고 살지 않냐며 위로를 하네요. 집에 돌아오니 마침 저녁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사시는 아주버님이랑 형님과 함께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은 며느리로서 푸념도 좀 늘어놓았고요. 참 다행인 것은 아버님을 포함해서 시댁의 모든 가족들은 정말로 다 좋은 분들입니다. 인성도 많고 사리 분별도 확실하시고요. 그래서 결혼 후 나름대로 큰 시집살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아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어서 옷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오라며 재촉을 하셨어요. 엉겁결에 형님과 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방에 가보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온갖 전 종류는 다 붙이시려는지 주방은 쟁반 올려둘 곳도 없었고요. 나름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솜씨 좀 발휘해 봐야지 작정하고 가긴 했는데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버님과 해지기 전에 산소를 다녀온다며 집을 비웠거든요. 한 3시간쯤 지나니까 겨우 명절 음식이 마무리되고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저와 형님은 그제야 잠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니 너희들 뭐하니? 얼른 옷 갈아입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 좀 드리러 다녀오자. 좀 고급지고 태나는 옷으로 입고 나와라.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형님을 쳐다보니 이미 익숙하다는 듯 웃고 계시더라고요. 형님과 옷 갈아입을 겸 방에 들어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아니 형님, 명절에 죽어라 만든 음식을 동네에 다 나눠주고 인사드리고 원래 이렇게 해요? 동서, 우리 어머님 이게 낙인분이셔. 동네 사람들한테 잘난 아들 며느리 왔다고 온갖 자랑은 다 하셔야 기분 좋아지시거든. 더군다나 오늘 새며느리 봤다고 더 신나신 것 같은데. 명절이면 가족들끼리 먹을 음식만 해서 오순도순 덕담도 나누고 하는 거 아닌가요?
참 어머님의 방식이 저로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첫 명절이라는 이유로 우선 동네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옆집은 기본이고 동네에 안 들어간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인사를 하고 시댁에 돌아오니 그 사이에 아버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더라고요. 남편은 기진맥진한 절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디 갔다 오냐며 물었는데 말할 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며느리들 고생했다고 저녁 먹기 전까지 방에서 좀 쉬라고 하셔서 덕분에 방에 들어와 그날 처음 누워봤습니다. 자기야, 나 없는 동안 엄마가 많이 힘들게 했어? 남편에게 살면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저는 처음 붙여봤다는 말과 함께 동네 어르신들 얼굴을 다 뵙고 온 것 같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거실로 가서 어머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 우리 집이 언제부터 명절 음식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 형수 시집 오고 나서 명절 때마다 전 부치고 안 하던 음식까지 가짓수 눌리는 거 보고 참 내가 할 말이 없었는데 자꾸 왜 그래?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벌개지시면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옆에서 지켜보시더니 잘했다는 듯 남편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말이죠. 그날 어머님은 갑작스럽게 허리가 아파 못 일어나신다고 하셔서 저와 형님이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설거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친정집으로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계시길래 안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꼼짝없이 점심까지는 잡혀 있어야 될 거라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 말에 조용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침 먹고 가는 거 맞지? 점심까지 먹고 나서 오후에 가야 돼? 무슨 소리야. 어제 와서 하루 잤으면 됐지. 얼른 짐 챙기고 옷 갈아입고 나와. 형수님도 얼른 짐 챙겨요. 형은 다 씻고 옷 갈아입고 있던데.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내외도 다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겨 나오니 어머님 반응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화들짝 놀라시며 출가 외인이 명절날 아침부터 어딜 가냐 물으시더라고요. 가는 동안 분명 차도 막힐 거고 친정에서도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천히 점심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가라며 저희를 붙잡으셨죠. 엄마, 언제부터 그렇게 자식들이랑 오붓하게 보냈다고 그래? 어차피 명절날 형이랑 나는 맨날 방에서 잠만 자다가 갔는데 뭘. 됐고, 우리 이제 그만 가볼게. 며느리들 고생만 하다 친정 가는데 안 미안해? 남편 말에 아버님은 고생했다며 얼른들 가보라고 저희를 보내셨어요. 그 덕에 형님은 결혼 후 처음으로 아침 먹고 바로 친정에 간다며 고맙다고 하셨죠. 남편은 친정에서도 싹싹하고 애교 많은 막내사위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어찌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남편과 보낸 첫 명절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한 3주 후쯤 부쩍 속이 안 좋고 잠이 쏟아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임신이 맞았어요. 곧바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아기집도 확인하고 산모수첩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생각지 않은 임신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이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어 양가 어른들께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들 너무 기뻐해 주셨고 축하를 건네주셨는데 어머님으로 인해 형님과 아주버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졌어요. 아버님께서 몸보신 시켜주신다고 제 퇴근 시간 맞춰서 어머님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도 다 같이 근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형님이 오시는 길에 예쁜 아기 옷을 사서 제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며 그 자리에서 쇼핑백을 열어보니 너무 조그맣고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걸 탐탁치 않게 보시며 참 마음 아플 말들을 하셨습니다. 예, 크네. 너 속도 좋다. 아니, 너보다 손 아래 동서는 애도 잘 갔는데 넌 결혼한 지 벌써 3년째인데 뭐 하는 거니? 혹시 어디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냐? 이왕 말 나온 김에 너희도 병원 좀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라. 아버님이 옆에서 그만하라고 어머님께 눈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연달아 형님께 임신을 계속 강요하셨어요. 결국 늘상 웃기만 하시는 아주버님이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엄마는 좋은 날 왜 또 그래? 우리 둘 다 몸 건강히 멀쩡하고 알아서 때 되면 준비해서 애 가질 테니까 제발 부채지 마. 엄마 때문에 이 사람 마음 불편해서 살겠어.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되려 걱정되는 마음에 몇 마디 했다고 잡아먹으려 든다면서
밥이나 먹자고 하시더군요. 괜히 형님 눈치가 보이고 너무 죄송해서 정말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형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괜찮다며 오히려 웃으며 절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시간이 늦어 시부모님은 바로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랑 아주버님 부부만 따로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며 기분을 풀고 돌아왔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얘기를 하며 들어보니 젊었을 적에 어머님이 아주 지독한 시집살이를 겪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나중에 결혼해도 어머님이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을 줄 알았다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뒤로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전화를 하시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소식을 자꾸 물으셨습니다. 그래, 애 태동은 좀 느껴지냐? 음식은 안 넘어가도 애 생각해서 골고루 챙겨 먹어야 된다. 너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말고 밀가루는 최대한 멀리하고 알겠냐? 병원 가면 애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라. 벌써부터 이러시니 애 태어나면 얼마나 절 들들 볶으시려나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일핑계로 전화를 금방 끊기도 하고 문자로 대신하기도 하며 나름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던 중에 몇 주 뒤 형님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서, 나도 드디어 엄마 됐어. 동서 덕분에 좋은 기운이 나한테도 왔나 봐. 우리 같은 임산부들끼리 잘해보자. 저 역시도 그동안 형님이 얼마나 임신을 기다리셨는지 알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님이 드디어 임신했다며 엄청 좋아하셨고요. 이제야 시댁에도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싶었는데 어머님은 정말 지독하게 겪은 시집살이를 저희에게도 대물림하시려나 봅니다. 뱃속 태아의 성별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어머님은 차별이란 차별은 다 하셨어요. 전 왕자님을 가졌고 형님은 예쁜 공주님을 가졌거든요. 요즘은 10아들보다 딸 하나가 낫다는 말도 있고 전 오히려 형님이 부러웠는데 말이죠. 어머님은 그런데 성별을 알게 되신 후로 막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셨습니다. 아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집애를 뭐 한다고 가졌다니? 아들이나 하나 낳고 나서 가질 것이지. 작은 애는 애도 금방 갖고 아들도 잘만 가졌는데 넌 대체 왜 그러니? 에휴, 정말. 그날은 늘 참기만 하시던 형님은 마침내 참아왔던 서름이 터지셨고 전화에 대고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신 모양입니다. 그날 후로 어머님은 형님을 어른도 못 알아보는 망나니 취급을 하셨습니다.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나 아니면 종종 주말에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정말 못살게 구셨어요. 고기 반찬은 모두 제 앞으로 몰아주시고 형님 앞에는 김치와 김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형님도 임신 중이시니까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저 고기 집에서도 잘 먹으니까 걱정 마시고 저보다 형님 챙겨주세요. 예, 됐다. 여자애는 뱃속에서부터 살 붙으면 못 써. 아들은 토실토실 잘 먹어야 건강하게 나온다. 전 그런 어머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어머님께 참 실망스러웠고 형님이 안쓰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는 형님에게 설거지 좀 하라며 대놓고 눈치를 주시고요. 보다 못해 제가 결국 나서서 어머님께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지금 홀몸도 아니고 설거지는 할 사람 많잖아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차별이 어딨어요. 오히려 딸이 더 귀한 세상이고 더 대접받는 시대예요. 어머님은 제 말에 오냐오냐 해주니 버릇이 없다며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남편이 달려와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이내 어머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모진 말을 들어야 하냐며 옛날 시집살이 겪은 서름은 다 잊은 거냐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노발대발 하시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며 저와 형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아주버님은 회사 일로 같이 시댁에 못 오셔서 울고 계시는 형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차 안에서도 형님은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시고 전 저대로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었고요. 남편은 당분간 어머님 전화도 받지 말고 시댁에는 발길 끊자며 말을 했습니다. 전 또 마음 약한 형님이 이 상황에서 어머님 전화에 쩔쩔 매고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형님에게도 뱃속 아기만 생각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쁜 예감은 역시나 틀리지가 않았죠.
다음날 어머님은 아침 일찍부터 형님에게 전화를 하셨고 30분을 넘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하신 말씀은 물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늘상 같은 얘기였고요. 결국 스트레스를 못 이긴 형님은 그날 오후부터 심한 복통이 생겼고 병원 갈 준비를 하던 중 출혈이 생겼습니다. 너무 놀라 구급차를 타고 그대로 병원에 갔지만 결국 만나보지도 못하고 아기는 그렇게 곁을 떠났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한동안 그 어떤 말로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계셨어요. 식사도 안 하시고 울기만 하시는 형님이 걱정이 되어 종종 음식을 해서 형님 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유산하고 며칠 안 되어 미역국을 한솥 끓여서 오셨습니다. 사실 유산한 게 어머님 탓인 걸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과라도 하러 오신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전 어머님이 악마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미역국 좀 끓여왔다. 유산도 출산이랑 똑같아. 잘 챙겨 먹고 몸 관리 잘해서 다음번에는 꼭 아들 낳아라. 넌 어쩜 그깟 애 하나를 어쩌지 못해서 흘리고 아휴 한심해서 나원. 엄마 진짜 미쳤어? 그게 유산한 사람 앞에서 할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가져오지도 말고 아예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살아. 형님은 어머님 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받았고 저 역시도 그런 어머님과 더 이상 가족으로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전화도 안 받고 시댁에도 오질 않으니 어머님은 결국 저희 병원으로 쫓아오셨더라고요. 한참 진료 환자도 많은 시간이라 바쁜 시간대 오셔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절 찾으시는 겁니다. 결국 동료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잠시 병원 주차장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너까지 이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냐? 어디 감히 내 전화를 쌩까고 시댁에도 한번 와보지를 않아. 너네 집에서 이런 식으로 배웠냐?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본 죄로 우리 집 대 끊겨야겠냐? 어머님, 그동안은 제 남편 어머님이시니 그래도 이해하려 했는데요. 솔직히 형님한테 하신 거 보고 더 이상 어머님 뵐 자신이 없네요. 그러니 제 대신 남편이 할 도리는 할 겁니다. 죄송해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삿대질을 하시며 화를 내시고는 두고 보자며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민망했습니다. 어디 가서 남에게 욕먹을 만한 짓은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날 일로 더더욱 전 시어머니와는 잘 지낼 수 없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형님은 유산을 한 뒤로 계속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자꾸만 가슴이 찌릿하고 아파오는 게 반복적이고 피곤해서 온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곧장 병원에 가자고 재촉을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주버님은 그간 무리하게 휴가를 낸 탓에 제가 형님과 동행을 했어요. 동네 근처에 유명한 여성병원에 갔는데 담당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소견서를 써주시면서 당장 대학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거 아닐 거라며 걱정 말자던 형님도 그때부터는 점차 긴장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다행히도 대학병원에 다음날 예약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진찰을 받고 각종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연달아 검사를 하니 형님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고 도중에 대기 의자에서 누워있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형님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유방암 3기였습니다. 형님 나이 고작 39살에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믿을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하고 회복에만 전념하는 게 좋겠다는 말에 당장 날짜를 잡았어요. 가장 빠른 날짜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는 형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퇴근 후 돌아오셨을 때 도저히 형님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대신해서 상황을 전달했어요. 유산에 이어 암까지. 아주버님은 결국 무너지셨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수술까지 남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형님의 컨디션과 체력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전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정말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온종일 형님과 함께 다니느라 고생했을 뱃속 아기에게도 참 미안했고요. 남편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는 형님 걱정뿐이었습니다. 경수가 잘 버텨줘야 할 텐데
아니, 암이면 꽤 아팠을 텐데 모를 수가 있는 거야? 형수같이 착한 사람한테 대체 왜? 그동안 형님 건강검진도 간단하게 받으셨고 임신했을 때도 검사하셨대. 그런데 어찌 이렇게 빨리 스트레스가 너무 크셨나 봐. 안타깝다 정말. 마주버님은 그 후로 한동안 형님 병간호를 도맡아야 했기에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으셨어요. 형님은 일주일 뒤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필 수술하고 며칠 뒤가 어버이날이었어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시부모님들이 용돈 봉투를 전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마음 쓸 필요 없다며 이른 아침에 가서 아버님만 잠시 뵙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심쯤 저희 친정에 가서 다 같이 밥을 먹었고 모처럼 아빠와 남편이 집에서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때 남편 전화기로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은 이미 술이 좀 취한 상태였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받을 때까지 전화가 계속해서 울리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잠시 방에 들어가서 통화를 했어요. 너 지금 어디냐? 네 잘난 처갓집이냐? 어버이날이라고 자식놈들 하나 오지도 않더니 장인 장모한테는 가서 희낙낙하고 있냐? 내가 누굴 탓하냐? 네 형이랑 형수도 똑같은 것들인데. 남편은 술도 한 잔해서 살짝 취했겠다. 어머님 말씀에 화도 나겠다. 결국 참고 있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형수 유산한 것도 암에 걸려서 그 착하디 착한 사람이 중내사내하는 것도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형수 시집오고부터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 제발 반성 좀 해. 남편 말에 어머님은 잠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이내 애 하나도 못 지키더니 남의 귀한 아들 잡는다며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님과 통화를 할 필요가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희 아빠는 그런 남편을 달래주시며 막내 아들처럼 챙겨주셨고 그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 형님 병문안을 다녀왔어요. 그 사이 너무 야위어 있는 형님이 안쓰러워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아주버님에게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후로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서 얼마 뒤 형님은 퇴원을 하셨어요. 전 그 사이 임신 막달이 되어 출산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 상황에서도 늘 의연하게 버티셨고 담담하셨어요. 그 뒤로 한동안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수술 후 경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도 다시 회사의 배려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여름날 전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아이 모두 아주 건강하게 회복을 잘하고 있었고 조리 후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님은 남편을 통해 출산 소식을 들으셨고 손주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며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남편이 외출이 가능해질 때 아이 데리고 시댁에 한번 가겠다 말을 했는데 말이죠. 아이고, 잘난 우리 며느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들구나. 어찌되었든 너랑 상관없이 내 핏줄 내가 보러 왔다. 지난 일은 내가 모른 척 한번 눈 감아 줄 테니까 앞으로는 애 엄마가 되었으니 너도 시부모한테 잘 좀 해라.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몇 달 만에 뵙는 어머님은 여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아이 얼굴만 좀 보시다가 가셨으면 한다고 말을 했어요. 형님 유산 이후로 전 어머님 얼굴만 보고 있으면 형님이 떠올라서 정말 속이 상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더러 너도 네 형님처럼 되고 싶은 거냐며 천벌받아 암에도 걸린 거 아니겠냐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이 정말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내가 틀린 소리 했니? 너희들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다 잡고 물어봐라. 네 형님이 한 짓이 잘한 짓인가?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이 오지. 애 잃고 나서도 깨닫는 게 없으니 문제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러실 거면 앞으로 저희 애랑 제 남편도 찾지 마세요. 어떻게 남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은 제 말에 펄쩍 뛰시며 못하는 말이 없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시는지 절 향해 한 대 치시려는 듯 손을 올리셨어요. 남편은 그 길로 어머님이 가져오신 커다란 미역봉지와 함께 어머님을 문 밖으로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순간에도 그깟 여자 때문에 부모를 저버리는 나쁜 놈이라며 욕을 하셨어요. 그날 어머님이 가시고 난 후로도 한참을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모진 말을 3년이나 겪으며 시집살이를 하신 형님이 생각나서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50일쯤 되었을 때 형님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이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희 집으로 형님을 초대했습니다. 형님은 아기를 보시더니 천사 같다며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우리 애기도 내가 못 지키지만 않았으면 지금쯤 태어나서 내 옆에 누워 있었을 텐데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어쩜 이렇게 자꾸 예쁠까? 형님도 얼른 몸 회복해서 다시 예쁜 아기 가지셔야죠. 형님 닮은 딸이면 정말 얼마나 예쁠까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들이시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날 오랜만에 형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아주버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해주셨는지 두 분 사이가 전보다 더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사람의 의지는 정말 강하더군요. 형님은 그 몸 상태에서도 아이를 원했습니다. 의사가 몸에 큰 무리가 간다고 극구 만류했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그동안 힘든 일은 충분히 겪었으니 앞으로는 부디 좋은 일만 찾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살면서 형님처럼 착한 사람은 본 적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시댁에서는 아버님만 종종 따로 만나 뵙고 아기 얼굴을 보여드리며 지냈어요. 전 아이를 낳은 후로 육아를 해야 해서 할 수 없이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렇게 아이와 함께 보낸 정신없는 몇 달이 더 지나고 어느 날 형님이 아침 일찍 전화를 하셨습니다. 동서, 나 임신이래. 나 사실 암까지 걸린 몸으로 아기는 너무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병원에 가서 임신 확인하고 아기도 나도 모두 건강하다는 말까지 듣고 왔어. 어머, 축하해요, 형님. 형님처럼 좋은 사람한테 아기 천사가 안 간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자세한 건 만나서 듣기로 하고 우선 앞으로 형님이랑 아기 생각만 해야 돼요. 알겠죠? 암 수술 후 몇 달 동안 형님 상태는 좋아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시댁과의 인연을 끊으니 형님 마음도 안정이 되어가는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이 생겼네요. 비록 임신 중에도 복용해야 하는 약들은 많았지만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키려는 형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유산의 아픔도 있었기에 온 가족들이 모두 형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든 형님과 저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애를 쓰셨지만 남편과 아주버님이 곁에서 철저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형님은 임신 기간 동안 큰 탈 없이 10달을 꽉 채워 건강하게 보냈어요. 저희 아이 또한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주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이가 걸음마를 하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쯤에 드디어 형님도 출산을 하셨어요. 너무 예쁘고 소중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아주버님은 조카를 보시며 형님을 닮은 예쁜 공주님이라 너무 행복하다 하셨죠. 더 이상 욕심낼 것도 없고 그저 아프지 않고 새 가족 건강히 잘 살기만 바란다고 하시면서요. 암 수술 후로 형님의 건강이 늘 염려되었었는데 이렇게 무사하고 건강에 출산까지 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형님은 남들 다 힘들다는 신생아 돌보기도 늘 웃으면서 행복하다 말하던 분이셨어요. 2시간마다 아이가 깨서 울어도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어도 늘 아이만 보면 웃고 계셨죠. 주말이면 피곤해서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늦잠을 자던 저와는 참 다른 것 같아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넷이서 의지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저와 형님 욕을 온 친척들에게 하시느라 바쁘셨고 가끔 아버님만 따로 만나 뵙고 안부를 물었고요. 이제야 마침내 다들 행복을 찾은 것 같았었는데 참 하늘도 무심하신 건지 방심할 새가 없었습니다. 딱 2년이네요. 출산 전이나 후에도 꾸준히 정기검진은 받았지만 이 암은 정말 독하더군요. 마지막 팩검사와 CT 결과가 나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검사 결과 들으러 간다던 형님이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 한 통이 없으셨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걱정을 하던 찰나였어요. 형님은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동서, 나 우리 애기랑 남편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나 암세포가 전이되어 버렸어. 폐랑 간, 자궁 쪽에 이미 전이가 되어 버렸다는데
나 이제야 좀 살만해지는 것 같았는데 어떡해? 늘 친언니처럼 때론 친구처럼 든든했던 형님은 제품에 안겨 아이처럼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시간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전이된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뿐이었어요. 들어보니 전보다 더욱 상황이 좋지 않았고 하루빨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곳이 아주버님과 저희 부부뿐이었죠. 당분간 조카는 저와 남편이 돌보기로 하고 신속하게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이된 소식을 들은 3주 뒤 형님은 또 한 번 수술대에 올랐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조카에 대한 걱정만 하셨던 형님이었어요. 형님, 아무런 걱정 말고 편하게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이번에도 좋은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요. 형님만 생각하세요. 수술은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홀로 기다리고 있는 아주버님의 속은 타들어만 갔어요. 그렇게 대수술이 끝나고 형님은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수술 경과를 듣게 되었는데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이가 된 세포들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위치가 좋지 않아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얘기를 들으며 차마 무너질 수가 없어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어요. 병원에서도 너무 광범위하게 전이가 된 거라 항암 치료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수술을 한 후에도 날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는 듯 했어요. 누가 봐도 안색이 좋지 않아 많이 아프시냐는 말이 첫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에서 당분간 요양을 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은 거의 3주 만에 병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을 땐 조카가 웃는 얼굴로 반겨주었죠. 그리고 며칠 뒤 아주버님은 출근을 하셨고 집에는 형님과 조카 둘뿐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저도 아기랑 형님 댁으로 향했어요. 동서한테 내가 정말 미안해. 안 해도 될 고생을 나 때문에 여러 번 하네. 동서, 내가 염치 없지만 부탁 몇 가지만 좀 하고 싶어. 왠지 오늘 아니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형님 무슨 말이에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가족끼리. 근데 부탁이라니 어떤 건데요? 형님은 그날 제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셨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 펄쩍 뛰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화를 냈었는데 형님이 마지막 소원이라며 계속 말씀을 하셔서 하는 수 없이 며칠간 형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형님은 시어머님을 딱 한 번만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또 암 환자에게 무슨 소리를 하시려나 걱정이 되어 내키지 않았지만요. 덕분에 저도 1년 가까이 안 보고 살았던 어머님을 뵙게 되었죠. 다음날 준비를 하고 형님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온 저희를 보시며 아버님은 반겨주셨고 어머님은 퉁명스럽게 맞아주셨고요. 생전 우리 죽어도 안 볼 것처럼 하더니 너희들이 같이 무슨 일이냐? 애미 너는 암 걸린 애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냐? 거참 말을 해도 암 걸린 애가 뭐야? 추운데 어서들 들어와라. 오늘아 고생 많았다. 아이고 우리 이쁜 손주들도 많이 컸구나. 형님은 어머님을 지그시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정리해왔던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결혼하고 몇 년간 며느리로서 두 분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좋은 할머니가 되셨음 해요. 애기 아빠한테도 더 이상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지 말아주시고요. 어머님은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든다며 화를 내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 모습에 주눅이 들었을 형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이제 앞으로 몇 달이나 더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두 분께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히 다 하려고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고 어머님 원망 많이 했어요. 형님은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원망스럽고 너무 미웠지만 떠나기 전에 좋은 기억 하나쯤은 남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자신이 죽으면 아이와 덩그러니 남겨질 아주버님이 걱정도 되었고요. 그날 2시간 가까이 형님은 시댁에서 참았던 말을 모두 쏟아내고 돌아왔어요. 늘 얼음장 같고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았던 어머님은 형님을 배웅하시며 꼭 살아서 다시 보자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형님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아주버님으로 해두시고 하나둘씩 형님이 없을 때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일들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곤 아주버님 몰래 저에게 2천만 원을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이게 무슨 돈이냐고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동서.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진학하면 그때 나 대신 이쁜 옷 좀 사줘. 요새 애들 옷 허름하게 입으면 안 된다더라.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곤 이 돈 꼭 그렇게 하겠다고 형님에게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아주버님에게 아이에 대한 당부를 수없이 하셨고요. 평소 아이가 좋아하던 것들과 아주버님이 좋아했던 형님의 요리 레시피를 메모해서 전해주었죠.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당신 이거 죽기라도 한대? 꼭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굴지 좀 말란 말이야. 당신 지윤이 시집 가는 것까지 다 보고 죽을 테니까 걱정 마. 아주버님은 형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어 하셨어요. 형님은 그럴수록 아주버님에게 정을 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 봅니다. 아주버님에게는 다정한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어느 순간부터 싸늘하게 대하시더라고요. 밤중에는 고통이 더 심해지는데 그럴 땐 진통제를 몇 알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주버님은 안절부절 하시면서 형님 옆을 지키셨어요. 됐으니까 저리 가. 어차피 얼마 오면 죽을 사람 뭘 그렇게까지 걱정해. 나 죽고 병간호하느라 힘들었다고 하지 말고 신경 꺼. 너 대체 왜 그래? 넌 아파서 밤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나 혼자 어떻게 발 뻗고 잠을 자니?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매몰차게 굴지 마. 나 정말 무서워서 그래. 결국 아주버님은 형님 앞에서 엎드려 울며 형님의 병 앞에서도 늘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형님도 그 모습을 보며 결국에는 더 이상 냉정하게 굴 수가 없으셨죠. 어느 날 아주버님과 조카가 잠시 집앞 마트에 갔을 때 형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동서, 나 말이야. 요즘 들어서 자꾸 창밖만 보게 되네. 이렇게 예쁘게 내리는 눈 살면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우리 애 썰매 한 번을 못 태워줬는데 눈사람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 형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지훈이도 이 세상에 자길 이렇게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훈이 봐서라도 악착같이 버텨야 돼요. 아시겠죠? 형님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실 뿐이었어요. 단 몇 달이라도 가족들 곁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아주버님은 수술 이후에도 받아볼 수 있는 항암 치료는 계속 받아보길 권하셨지만 항암 치료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그 부작용이 너무나 컸습니다. 병원에서는 사실상 전이된 암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고 고작 몇 달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고통스럽게 병원에서 보내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권하셨죠. 그 말을 들은 후부터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형님이 더 웃으실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 형님이 겨울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 살면서 겨울에 바다 가본 적이 없었는데 눈 내리는 날 바다 가는 게 정말 해보고 싶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거지? 그래, 당신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한번 다 해보자. 아침만 먹고 바로 출발하면 될 거야. 대신 조금이라도 힘들다 싶으면 바로 말하고, 알겠지? 저희 남편이 운전을 하고 아이들은 제가 돌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뒷자리에서 아주버님은 오로지 형님만을 바라보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한순간이라도 더 눈에 담으시려고 하는 듯 보였죠. 겨울바다에 도착할 때쯤 형님은 차에서 잠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잠시 차 안에서 창밖으로 바다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평온한 시간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네요. 평범할 때는 몰랐는데 참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고 싶은 심정이네요. 한 30분쯤 지나니 형님이 잠에서 깨셨고 다 함께 바다를 거닐었습니다. 춥긴 했지만 차가운 파도 소리를 듣기만 해도 마음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제 아들과 조카는 태어나 처음 본 바다가 신기했는지 돌고래 소리를 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었죠. 나 대신 우리 딸만큼은 오래오래 좋은 거 실컷 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겨울바다가 예쁜 줄 알았으면 진작 많이 와볼걸. 사람이라는 게 참 죽을 날 앞두니까
왜 이렇게 후회되는 일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그리곤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동서, 우리 딸 부탁해. 많은 거 바라지 않아. 눈사람이 보고 싶으면 보여주고, 바다가 보고 싶다면 보여주고, 옷도 이쁜 걸로 사주고, 그리고 엄마가 정말 사랑했다고 나중에 다 크면 꼭 말해줘. 저는 형님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그 약속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빙그레 웃으셨죠. 햇살을 등진 그 미소가 너무나 이쁘셨습니다. 그날 눈 내리는 겨울바다를 보면서 가족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며 형님 모시고 꼭 다시 바다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형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연락을 받고 형님을 뵈러 왔을 때였어요. 형님은 침대에 누워 가만히 창밖에 내리는 눈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형님 팔을 꼭 붙들고 잠이 든 조카가 누워 있었어요. 형님은 건강한 몸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 상태로 몇 년만 더 살고 싶다는 말을 하셨어요. 조카가 커가는 모습들 조금만 더 곁에서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나 말이야, 동서. 우리 엄마, 나 어릴 적에 아빠랑 이혼을 하셨거든. 그래서 내 기억에는 엄마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 우리 지훈이는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기억해줘야 하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 형님 앞에서 절대 울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후로 하늘이 원망스러울 만큼 나날이 형님의 상태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버님이 형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뇌까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폐랑 간은 말할 것도 없고 뼈에도 전이가 되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죠. 그저 가는 순간이라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주버님의 바람이었습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고 외롭게 살았을 텐데 우리 와이프 하늘에서는 가장 좋은 집 딸로 태어나서 나 못 알아봐도 되니까 제발 외롭지 않고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버님, 우리 형님 어디에 가서도 예쁨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웃는 모습만 형님 앞에 보여줘요. 그날 병원에 다녀와서 형님은 방에 누워 계시고 아주버님은 잠시 바람 좀 쐬고 온다며 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형님한테 보여주신다며 예쁜 눈사람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집안이 따뜻해서 얼마 못 가고 금방 녹아버렸지만 형님은 그 눈사람을 한참 동안 쳐다보셨어요. 며칠간 아주버님은 아침이 되면 곧바로 아파트 입구에 가서 눈사람을 만들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잠이 없어 늘 일찍 일어나시는 아주버님이 늦잠을 주무셨나 봅니다. 눈을 떠서 시계를 보고 화들짝 놀라 곧바로 형님이 계시는 방문을 열었는데 형님은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떠나신 상태였어요. 아주버님이 만드신 눈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로요. 형님의 장례식은 아주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누구 하나 통곡하는 이도 없었고 다들 행여나 마음 약한 형님이 가시던 길 마음 아프실까 눈물을 내서 참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한동안 아주버님은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떠난 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가족들은 애써 감당하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울지 않고 형님을 그리워할 수 있게 되었죠. 아주버님은 지금도 겨울이 되면 잘 웃지도 않으시고 종종 창문만 바라보시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첫눈이 내리고 나면 조카 손을 꼭 잡고 겨울바다를 다녀옵니다. 눈사람도 만들고요. 조카가 바다가 너무 이쁘다고 하면 저는 조카에게 말하곤 해요. 눈사람보다 100배 이쁜 사람도 있어. 나중에 좀 더 크면 알려줄게. 그러면 조카는 누군데요 라며 귀엽게 말하곤 하죠. 그 누군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하고 이쁘셨던 한 여인입니다. 이제 또 올겨울 눈을 보며 곧 바다에 갈 날이 머지 않았겠네요. 형님과 먼 훗날 다시 만나게 되면 말하고 싶습니다. 저 약속 지켰다고요. 그리곤 말할 겁니다. 조카가 이쁘게 큰 모습, 대학에 진학했을 때 어떤 옷을 선물했는지,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쁜 모습까지 다 지켜봤다고요. 그러면 그때 저를 꼭 안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환한 미소와 함께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